정치자금법에 따라 중앙당 후원회, 국회의원 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는 8월 2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들 후원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정치자금 수입 내역과 지출의 상세 내역을 영수증 및 증빙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내년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방 허위사실 특별대응팀을 운영합니다. 비방 허위사실 특별대응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7월 12일부터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인 2022년 6월 1일까지 운영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에 참가할 고등학생부 선발전을 개최합니다. 광주, 강원, 경남 등 3개 시도는 지난 6월 지역 선발전을 개최했고 서울, 부산, 대구 등 14개 시도는 7월에서 8월 중 선발전을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이나 정책연구소, 중앙당 후원회, 국회의원 후원회 등의 회계 책임자는 법이 정하는 기한까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당 후원회, 국회의원 후원회는 오는 8월 2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회계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는 오는 8월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2021년도 상반기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은 7월 31일까지 상반기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7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월요일인 8월 2일까지 회계 보고를 하면 됩니다. 2021년 상반기 회계 보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인데 이들 후원회 모두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회계보고 대상 기간입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후원회를 등록한 경우 후원회 등록일로부터 6월 30일까지 회계보고를 하면 됩니다. 회계보고하는 사항은 정치자금의 수입 내역과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지출의 상세 내역인데요. 수입 내역의 경우 1회 30만 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와 수입일자 및 그 금액을 보고하면 되고 1회 30만 원 이하이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일자별로 그 건수와 총 금액만 보고하면 됩니다.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명세서, 영수증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와 대의기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서 사본,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자녀재산의 인계인수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 중앙당 국회의원 후원회의 수입 지출 내역의 입체적 분석 등을 통하여 정치자금의 투명한 회계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월에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방 허위사실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비방 허위사실 특별대응팀을 운영합니다. 2022년 양대선거 비방 허위사실 특별대응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생성 유포되는 비방 허위사실과 선거 관련 거짓 정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 조사 조치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데요. 특별대응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예방 단속하고 유튜브 등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거짓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도 합니다. 특별대응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7월 12일부터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인 2022년 6월 1일까지 총괄반과 검토반 2개 팀으로 운영되는데요. 총괄반은 비방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 관련 거짓 정보의 유포 행위에 대한 조사 조치를 하고 검토반은 비방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합니다. 한편 이번에 운영되는 특별대응팀은 검찰, 경찰,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비방 허위 사실과 선거 관련 거짓 정보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에 참가할 고등학생부 선발전을 개최합니다. 광주, 강원, 경남 등 3개 시도는 지난 6월 지역 선발전을 개최했고 서울, 부산, 대구 등 14개 시도는 7월에서 8월 중 선발전을 엽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학생들. 이들은 전국 17개 시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지역대회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에 지역 대표로 출전할 고등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6월부터 8월 사이의 기간 동안 지역 토론대회를 개최합니다. 광주, 강원, 경남 등 3개 시도는 지난 6월 지역대회를 개최했고 서울, 부산, 대구 등 14개 시도는 7월에서 8월 중으로 지역대회를 여는데요. 17개 시도 지역대회를 통과한 32개 팀은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고등학생부의 지역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고등학생부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8월 17일에는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한 조별리그로 32강전이, 16강에서 8강 본선 토너먼트는 8월 21일에 선거연수원에서 열리는데요. 이때 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입니다. 4강에 진출한 팀은 오는 10월 29일 선거연수원에서 토너먼트 형식의 준결승과 결승을 치르는데요. 논제는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선거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류정호 팀장을 모시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옛말에 민심은 곧 천심이라고 했을 만큼 여론이 어떤지 살펴보는 일은 정치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잘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죠.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파악할 수 있고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선거 인사이드 시간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류정호 팀장님과 함께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선거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어 가고 있는데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선거 여론조사는 단순히 유권자의 의견을 측정해서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하고 네. 선거 구도를 결정짓기도 하고 기존의 여론을 변화시키는 핵심 기제로서 역할을 합니다. 유권자의 투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여론조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지 않아 믿을 수 없거나 조사 결과가 왜곡되어 공표 보도되면 선거의 공정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3월에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제, 조사 결과 등록제, 불법 선거 여론조사 모니터링 및 심의 조치, 조사기관 등록제 운영 및 휴대전화 가상번호 관리, 불법 선거 여론조사 예방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익숙하지 않은 제도들도 눈에 좀 띕니다. 예를 들어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제, 조사 결과 등록제인데 간략하게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제는 선거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 이틀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신고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 설계가 되었는지,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경력이나 공약을 홍보할 목적의 이른바 푸시폴 조사는 아닌지 문항 순서를 의도적으로 조정하여 조사 결과를 왜곡시키지는 않는지를 심사합니다.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보도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기관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등록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록제라고 합니다. 네. 조사기관은 선거여론조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7가지 사항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등록해야 합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등록된 정보를 꼼꼼히 모니터링해서 관련 법규가 잘 지켜졌는지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심의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는 수시로 좀 진행이 되는 만큼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여론조사 중에 선거 여론조사는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2015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만 선거 여론조사였습니다. 네. 그러나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폐해가 커지면서 규제 대상인 선거 여론조사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선거일 전 180일이라는 기간이 없어졌습니다. 네. 선거가 임박한 시기가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여론조사를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뿐만 아니라 선거를 동기나 빌미로 하는 조사 내용은 그 결과가 선거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합니다. 네,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선거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팀장님? 법에서 선거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여론조사를 정하고 있는데요. 정당 대표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 후보자나 정당이 성명이나 명칭을 나타내지 않고 실시하는 정책 개발, 공약 개발 조사, 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된 조사, 순수한 학술 연구 목적의 조사, 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는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참 막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더욱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또 아무나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에 특별한 요건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팀장님. 여론조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조사 설계, 설문지 작성, 표본 선정, 실사, 데이터 분석 등 각 과정과 단계에 대해 전문성이 없으면 모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됩니다.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공표 보도되는 선거 여론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사기관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네. 먼저 캐티 등과 같은 조사 장비, 즉 조사 시스템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석 전문 인력 1인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두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10회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이나 최근 1년 내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시스템과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선거 때면 기승을 부리던 자격 미달의 여론조사 기관과 그 기관들이 실시한 엉터리 조사 결과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에 관련한 요건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특별히 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직선거법과 선거 여론조사 기준은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표본의 선정 과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을 포함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 틀을 사용해야 하고 그 중에서 응답자를 확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본의 크기인데요. 선거 여론조사 기준은 선거 종류와 조사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최소 표본 크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및 전국 단위 조사는 1,000명, 광역단체장 및 시도 단위 조사는 800명, 국회의원 선거 및 구시군 단위 선거는 500명 이상의 응답을 받은 조사라야 그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네, 표본의 대표성 그리고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지켜야 될 사항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팀장님? 선거 여론조사 기준은 가중값 배율 범위, 즉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표집해야 하는 최대 최소 표본수를 정하고 있는데요. 네. 인구 비례에 따라 응답을 받아야 하는 목표 할당 사례수의 최소 3분의 2 이상을 표집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20대 목표 사례수가 150명이라면 최소 100명의 응답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지 작성입니다. 설문지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설문 문항의 어휘나 표현, 문항 순서 등에 따라 조사 결과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로 후보자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설문 문항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설문지가 편향되게 작성되면 조사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설문지로 조사된 결과가 공표 보도된다면 법규 위반으로 심의 조치됩니다. 네, 다양하게 지켜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직선거 기간에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해서 고발됐다라는 기사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해야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직선거법은 공표 보도할 수 없는 선거 여론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조사 결과는 공표 보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의뢰하거나 실시한 조사 결과, 선거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조사 결과도 공표 보도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 사이에 실시된 조사 결과도 공표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정당, 후보자, 언론사, 일반 유권자 모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이므로 SNS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실 때에는 각별히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공보 보도해야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거 기간 동안에 다양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면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제대로 헤아리기 좀 파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거 여론조사를 바르게 읽기 위한 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언을 해주시죠. 네, 통상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오차가 바로 표본 오차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를 반복해도 오차 범위 내에서 매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 간 지지도 격차가 오차 범위 내라면 1위다, 앞섰다, 역전했다와 같이 단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박빙 혹은 경합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네. 최근 공표 보도되는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접하시게 되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조사 관련 정보를 꼭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면접조사인지 ARS 조사인지 조사 방법을 확인해 주시고요. 유무선 혼합조사인지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표본 추출을 사용했는지, 설문지 구성에 편향은 없는지, 접촉률과 응답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아닌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 수치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실 때에는 가급적 조사 방법, 유무선 혼합 비율, 표본 추출 툴이 같거나 유사한 조사끼리 비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팀장님께서 선거 여론조사를 바르게 읽기 위한 좀 팁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 공표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아니면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발견했을 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팀장님?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실시 신고서 심사에서부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조사 결과 및 언론 등에 공표 보도된 내용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모든 불법 여론조사를 적발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공표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이의가 있는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신고, 제보가 중요한데요. 불공정한 선거 여론조사를 발견하셨다면 가까운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 신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역할부터 주요 업무, 다양한 사례, 팁까지 좀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여론조사는 제도적으로 매우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조사 결과라고 해서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 조사라고 해서 반드시 신뢰할 만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법은 최소한의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면밀히 살펴보셔서 선거 여론조사 기준만 간신히 충족한 조사인지, 과학성을 담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명품 조사인지 가려내는 안목을 갖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우리나라 선거 여론조사의 수준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류정호 팀장님을 모시고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세계 각국의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선거 월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자서식 투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나라는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국회는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중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참의원, 중의원 선거 제도가 독특하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과거의 참의원은 귀족에서 선출되었고 중의원은 서민을 대표하여 선출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는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모두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은 참의원과 중의원의 권한이 서로 다른 걸까요? 네, 정답은 다르다입니다.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의사결정에서 우위를 가진다고 해요. 중의원이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참의원은 제정된 법률을 심의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은 기본적으로 중의원 중에서 선출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일본의 선거 제도를 알아볼 텐데요. 일본은 자서식 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합니다. 자서식이 뭐냐고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직접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적는 것을 말해요. 와, 아직도 자서식을 쓴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어쨌거나 이 자서식은 직접 성명을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이나 이름을 잘못 적거나 빼먹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데요. 그런 경우 성의 같은 후보에게 0.5점,
이름이 같은 후보에게 0.5점으로 점수를 반씩 나눠서 준다고 합니다. 자서식 투표 방식도 신기한데 실수가 인정되는 것도 신기하죠? 이렇게 특이한 선거 방식 때문에 일본에서는 웃지 못할 선거 관련 에피소드도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지난해 4월 26일 시즈오카현 제4구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4명 중 다나카켄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2명이 후보자가 됐습니다. 심지어 한자도 동일했는데요. 이 때문에 두 사람을 구분하고 자신의 득표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름 뒤에 나이를 함께 홍보했다고 합니다. 42세의 다나카켄 씨의 홈페이지를 보면 투표용지에는 다나카켄 42살이라고 나이까지 적어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해요. 우리에겐 낯선 자서식 투표 방식. 하지만 우리나라의 선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딱 한 번 자서식 투표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1960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선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서식 투표에서의 무효표 기준은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어느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표를 의문표라고 부르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문표에 대해서 투표일 전에 미리 유효 또는 무효 기준에 대한 방침을 정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선거제도에서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낯선 자서식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월드였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 기탁금인 3억 원의 100분의 20인 6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정당 예비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정치자금 회계 실무 등을 홈페이지 내 통합 자료실에 게시했습니다. 선거사무안내에는 선거일, 예비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후원금 모금 등의 내용이, 정치자금 회계 실무에는 정당, 예비 후보자, 후보자, 경선 후보자 및 그 후원의 정당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치자금 회계 처리 방법 등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KCTV 제주방송을 통해서 한국선거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은 정확한 선거정보 제공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레TV와 BTV 케이블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KCTV 제주방송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제10회 강연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예선, 본선, 결선으로 진행되는 강연 콘테스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7월 30일까지 강의, 연극, 춤, 노래 등 형식의 제한 없이 7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현행 선거 여론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논문을 공모합니다. 논문 공모에는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행 선거 여론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7월 30일까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담당자 이메일로 참가 신청서와 논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